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안정세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꼼꼼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02-3253-1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을 꼼꼼하게 진단해줄 부동산 MRI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2019년도 하반기가 다가왔는데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 그대로 정밀 진단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2019년도 하반기 그런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사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것들도 있고 안 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다양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과연 투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호재인 것 같고 이런 건 악재인 것 같고 정말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가르는 이슈가 어떤 거가 있는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가져온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이게 OECD 선진국 부동산 가격 지수, 우리가 일본 부동산 가격 얘기하면서 한번 다뤄봤었던 이슈인데요. 사실 이거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사실 뭐가 됐던 간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외였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결국 이제 상승과 하락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과 같이 특이한 예외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한번 보도록 했었을 때 90년도 일본의 거품 경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당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품이다. 코스피도 반토막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무시하면서 왜 꼭 부동산만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 가져온 이것도 좀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2018년도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들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라간 데는 어딜까요? 서울 및 수도권이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평균 13%나 올랐었고요. 경기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울보다 더 올라간 데들도 있습니다. 성남,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이에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지역들도 있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떠 있는 데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곳들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딘가 하고 보면
평택이 눈에 보일 텐데요. 7%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위아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택은 한 번씩은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제 주둔을 한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도 들어온다. 이게 사실 호재잖아요.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악재도 같이 비교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이게 2억짜리 호재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3억짜리 악재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1억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게 개개인들은 이제 모든 이슈들을 종합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특정 호재만, 특정 악재만 이제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여기 무슨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더 크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이 알고 있는 이슈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또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재이든 악재이든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매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꼭 한번 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부동산 키워드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9년 하반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간결하게 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볼 게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시. 여기서도 가능하면 투기 지역으로 가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아파트를 투자해라.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25년 차 이내 아파트를 투자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을 가르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현 정권의 다주택자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팔 때 양도세 중과부터 해서 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이제 거주하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혜택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압박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집을 5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파느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지방부터 팔게 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게 되고 만약에 서울 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 외곽 지역부터 팔지 강남에 있는 집부터 먼저 안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데들은 더 가치가 더 가속화돼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먼저 팔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팔게 되면 이게 남게 되는 돈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중심 지역들로 이제 전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몰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2018년도 1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어디가 움직이기 시작했냐?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이런 식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중심 지역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투자를 하려 할 때 못 들어본 도봉구라든지 은평구, 구로구 이런 데로 들어올까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강남 아니면 마용성 이런 식으로 중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도 서울 내에서도 상승한 데는 중심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지 노도강이라고 일명 말하는데 강북구 0.15%, 노원구 0.15%, 은평구 0.05% 등 가격 상승률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한 지 시작했었고요.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1년 동안의 누적 상승률을 보게 되면 보다 또 디테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노도강 얘기를 했었지만 서울 중심 지역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도 퍼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도 9%가 높게 가격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인 누적 상승률을 보았을 때는 결국 핵심 중심 지역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규제를 함에 있어서 주택수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 있었던 규제 같은 경우도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이런 여러 대책들을 봤을 때 이전 참여정부 때 있었던 규제 대책들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성향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규제를 했어서 부동산 가격 잡았었을까요?
못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수도권이 이렇게 크게 당시 버블7으로 대표되던 수도권이 올라갔던 거지 상승률인데 당시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양극화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크게 올라갔던 데는 서울 수도권이 올라갔던 것이지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상승 못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 과거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서울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 내에서도 서울 강북과 강남 간의 격차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더 차이가 나게 됨으로써 강남, 강북 간의 격차, 즉 서울 내에서 가능하면 중심지로 들어오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먼저 팔게 되고 결국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내용 자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 지역 내 그것도 투기 지역에 투자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좀 포인트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아파트를 주목하라라고 했는데요. 왜 아파트인가 보면 기본적인 수익형 부동산 전체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투자 많이들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률이 근본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또 이번에 최저임금 올린다라고 하고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가 떨어져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이 수익률이 결정짓는 임대료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매매 가격 자체도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꼭 조심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주거 형태를 갖다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지 아니면 거주가 하기 어려운 빌라촌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당장 어디로 들어갈래? 물어보면 정답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유동성에서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게 상승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수익률 같은 경우가 매매 가격이 5%나 올랐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퍼센테이지라는 거는 매매 금액에 대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빌라 매매 가격 4억짜리 많은데요. 이 4억에서 5% 올라봤자 2천만 원밖에 안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마용성 이런 데만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5억씩도 올라간 데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아파트 가격이 5억씩 들 동안 빌라 가격은 2, 3천밖에 안 올랐다고 하면 사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수익형 부동산의 위기라는 말씀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아서 큰 돈을 번 것은 결국 아파트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세 가지 기억하라 했었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바로 25년 차 이내로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25년 차 이내냐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정말 안 되게 되는데 제 초안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길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일단 위헌 소송 여지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법률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미실현 과세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중 과세다. 우리가 양도세를 내게 될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낸 다음에 또 양도세도 또 내야 된다. 이중 과세 논란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는 골고루 올라간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 소유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모두 다 떠안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시고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알게 되면 재건축 수익성이 정말 반토막 난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투자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타격받는 게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들 타격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노후 아파트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면 더 좋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들도 투자 가치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25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주지 않은 25년 차 이내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들을 빼고 나면 어딜 투자해야 되냐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준하는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 나는 그래도 꼭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와 같이 이러한 곳들을 투자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마지막 강남의 신축 아파트다. 이 이후로 재건축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들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하면 좋은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이 서울 시내 진행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공급되려고 할 때 재건축이 딱 얽매이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풍선 효과로서 이제 상승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소성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빌라 지역들 매수한 다음에 오래되면 재개발 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라든지 정책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신규 재개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정돼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마지막 재개발이다. 이런 포인트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축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잡으려고 했을 때 재초안을 피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포인트 3가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또 3가지가 있었죠. 서울시 투기 지역, 그리고 아파트 25년 차 이내. 이 3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2019년도 하반기가 도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못해 투자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더라도 좀 더 고민하다가 시즌을 보도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시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조정기 이후 상승장을 준비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또다시 대세 상승장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하반기에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동주택 가격 인상입니다. 6월 1일자를 기준으로서 재산세가 고지가 되고서 이제 실질적인 납부가 나오는 게 7월 달과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런 7월 달, 9월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정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14% 평균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왜 재산세 실질적인 부담이 적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재산세를 부담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전국 평균, 서울 평균, 강북 같은 경우 부동산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재산세 얼마나 낼까요? 보시게 됐을 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는 재산세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클럽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도 안 낸다.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세금이 14%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더 내게 되는 세금은 몇십만 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몇십만 원 때문에 집을 팔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1주택자가 대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포인트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몇백만 원이라든지 몇천만 원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다주택자라고 전제하는 순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도 차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뛰었는데 다주택자라고 전제하는 순간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라는 양도세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최고 62%라는 세금이 양도세로서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재산세 몇백만 원이 무서워가지고 피하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보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4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에는 매각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중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증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지금 부동산 팔기보다는 증여를 하자라고 하면서 증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던지기보다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증여라든지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7월, 9월이 돼보면 재산세를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고 그럼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안 오네 그러면 부동산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즌이 온다는 것이죠. 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나 증여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상승하고 있는 기류가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네, 앞서서도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매번 발표를 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에서부터 높게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 지표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서 이 심리 지표가 쭉 올라가다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또 한번 꺾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다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쭉 하락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가 3월 달까지 그 심리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100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미 심리 지표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런 내용은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보시게 됐을 때 2019년도 2월 달을 가장 바닥으로 찍게 되었는데 3월부터 해서는 점점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어디서부터 움직이고 있냐라고 하면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아니면 강남 부동산 가격 등 우리가 투자라고 했을 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런 유망한 데들부터 거래가 벌써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래가 지금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특수시장부터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보다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들도 또다시 상승의 장이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 것인가? 가격은 왜 올라갈 것인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무시하고서 규제만 단순히 하게 되면 이게 정책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에 왜 투자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아요. 금리가 일단 낮고 그리고 현재 푸부한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닥을 찍고서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시 기준금리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더라도 그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단기 부동자금, 이 단기 부동자금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금방 몇 개월 내에 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 높다는 얘기는 시중의 부동산 투자를 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의 흐름을 방향을 잡지 못한 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들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돈이 멀리 풀리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택 가격에 대한 CSI를 한번 보았는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100에서부터 높아지면 긍정적인 거고 낮아지면 부정적이라고 한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나아가서 실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렇게 경기를 부양을 한다라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무너지게 돼버리면 향후 정권 재창출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을 한번 보시게 될게요. 거의 470조 원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인데요. 여기서도 그동안 비판을 해왔었던 SOC 산업 등 지금 일명 토목공사 등에다가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고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을 짠 이후에도 추경 예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더라도 상기 신도시에 대한 여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게 5년 뒤, 10년 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SOC 사업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시중에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더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자금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대체 투자처가 없다라는 거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럼 주식이 된 오타니 경기 성장률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식도 워낙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창업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려는 심리는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 편협한 서울 중심 지역 쪽으로 투자가 몰리게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 전망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지금까지 길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요인들은 무시한 채 규제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부동산을 그럼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역이 달라지게 되고요. 투자에 대한 상품이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2019년도 하반기에도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수록 양극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처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까지 내려주신 김재경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 근무하시는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들어보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경태 파트너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의 투자 컨설팅 투자 전도사 김경태 파트너입니다. 아직도 투자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투자를 외면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안전하고 확실한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가 어려웠던 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 뉴타운이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재개발 지역 중에 가성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상계 뉴타운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노원구에 첫 번째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노원구에는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가 20년 동안 들어서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노원구 재개발로 인해서 노원구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의 이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데요. 특별히 저희 숲세권으로서 상계동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고 역세권은 4호선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모든 뉴타운 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교육의 도시죠. 바로 학세권으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창동 상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노원구가 베드타운으로 오명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창동 상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북선 경전철 대표적인 호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 중에 1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가성비 탑 지역입니다. 네, 역시나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증명해 보이는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대단지로 좀 들어선다고 하니까 희소식인데요. 노원구 하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만 구축 아파트인 건 저는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삼아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떤가요? 네, 상계 뉴타운의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뉴타운은 노원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노원구에 뉴타운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만큼 흙 속에 숨은 진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뉴타운 노원구 중에서도 북쪽에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위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입지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계 뉴타운의 입지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뉴타운은 숲세권과 역세권과 학세권으로 이루어진 3세권 지역인데요. 바로 숲세권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수락공원, 또 아래로는 불암산, 또 왼쪽으로는 도봉산과 북한산이 진정한 숲세권을 이루어지는 뉴타운 지역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인데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모든 뉴타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 특별히 2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당고개역 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과 6구역 같은 경우는 상계역과도 도보로 5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는 교육의 도시죠. 바로 노원구 교육의 특구인데요. 우수한 학군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먼저 뉴타운 안에는 상계초등학교, 그리고 인근에 상계제일중학교, 재영고등학교, 재현중학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등 학군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중계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중계동 학원가는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노원구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심지어 의정부시, 별내신도시까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학원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별히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상계 뉴타운에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숲세권,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까지 세 박자를 다 갖춘 지역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동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직은 좀 낙후되어서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풍부한 지역인데요.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상계 뉴타운의 재개발 구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계 뉴타운의 전체적인 사업 기호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뉴타운은 여기 4호선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1구역과 2구역과 또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모여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만 3천 평이고요. 입주 세대수는 7,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계 뉴타운 1구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뉴타운 1구역입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총 건립 세대수는
1,415세대고 지금 현재는 건축 심의가 통과된 상태지만 여기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곧 날 예정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무허가 판자촌 지역으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입니다. 자, 다음 상계 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2구역은 건립 세대 수는 2,174세대, 진행 단계는 지금 현재 건축 심의 중인데요. 상계 뉴타운, 이 넓은 상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은 2,174대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뉴타운으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당고개역 4호선 바로 붙어 있죠. 이렇게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아파트 초역세권, 당고개역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수락산이 있어서 차후에 그 2구역 위로 이쪽 2구역 위로 수락산 체육공원을 만들 예정이어서 더욱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상계 뉴타운 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뉴타운 4구역은 총 81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2020년 1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상계역 센트럴 프로지오에서 들어갈 것인데요. 상계 뉴타운에 첫 번째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상계 뉴타운 5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뉴타운 5구역은 건립 세대수는 1,994세대로 4세대이고요. 진행 단계는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합원 분양 대비 일반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 사업성이 좋은 지역의 한 군데입니다. 특히 이 상계 뉴타운 2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당고개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으로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상계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 1, 2, 4, 6구역 중에 요 중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은 아마 아파트의 중심 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상계 뉴타운 6구역 말씀드릴게요. 6구역은 건립 세대수는 1,163세대고요. 지금 현재 2022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주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요. 롯데건설에서 2019년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에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는 2022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상계 뉴타운의 구역별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진행 모습 궁금하실 텐데요. 상계 뉴타운의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다니는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이곳 노원구에 나와 있는데요. 뒤로 보이시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굉장히 보기 좋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만 알고 있던 서울시 노원구에 7,500여 세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뉴타운으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서울시 노원구의 투자 포인트, 기초 정보를 낱낱이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상계 뉴타운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여 있는 약 7,500여 세대의 대규모 뉴타운입니다. 서울의 거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한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후된 건축물들이 많아 서둘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낙후되어 있지만 장점도 같이 보입니다. 4호선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바로 옆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보여 숲세권 및 숲 조망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2, 5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낮고 사업 시행 인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으며 상계 뉴타운 4구역과 6구역은 이미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계 뉴타운 6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끝나고 2019년 말쯤에 롯데캐슬로 일반 분양을 준비 중에 있고 상계 뉴타운 4구역은 이미 2017년 일반 분양이 완료되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 2구역은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그 상계역까지는 옵니다. 또 GTX가 7호선, 4호선 이쪽을 해서 통과될 곳이고요. 창동의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이 진접으로 전부 다 옮겨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동북부의 중심으로서는 아마 가장 그런 확고한 입지를 다치지 않겠나. 노원구의 장점은 교육입니다. 노원구라면 교육평가가 뛰어난 고등학교와 은행 사거리 학원들이 노원구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대규모 공연장과 GTX C노선, KTX 등 복합 환승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약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업무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구의 베드타운 5명이 창동 상계 개발로 직주 근접 지역으로 멋지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노원구 자체가 85년도부터 들어서기 시작했던 대규모 주공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연차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많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점이 상계 뉴타운에는 장점이 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상계 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계 4구역 상계 센트럴 푸르지오 공사 현장 앞입니다. 내년 1월에 입주기 때문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인데요. 이 당곡의 역을 중심으로 우리 상계 뉴타운이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그 일대의 변화가 또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변두리로만 여겨졌던 서울의 노원구가 각종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그 매력을 뽐낼 예정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노원구의 관심과 투자에 대한 정보를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상계 뉴타운의 현재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노원구의 첫 신축 아파트여서 인근에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경기권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상계 뉴타운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 뉴타운은 노원구의 첫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1기 신도시와 함께 계획도시로 만들어졌는데요. 교통, 교육, 문화, 쇼핑시설, 대학병원, 을지병원, 상계 백병원 등 그리고 서울기술과학대학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노원구에는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실거주민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많이 주목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은 아레나 공연장과 산업단지, 복합유통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존,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로 KTX, GTX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1000여 개의 업체와 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노원상계 일대가 베드타운에서 업무 중심 지역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네, 상계 뉴타운은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동 상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상동상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연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 우리나라의 창동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시설은 잠실 실내 체조 경기장의 2배 규모고요. 18,500석으로 규모로 지어지는데 이 창동 상계 지역에 이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선다면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한다니 이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K-팝과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레나 공연장이 없었어요. 단지 여기 잠실 실내 체조 경기장을 대관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창동에 아레나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24년도에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에 유명한 SM 엔터테인먼트도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면은 강남에서 이 창동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니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전문 공연장이 이쪽으로 좀 들어선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가 창동 상계 이 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의 GTX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TX C노선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였고요. 2021년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GTX C노선은
창동역에서 만약 들어선다면 창동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5분 이내로 주파한다니 더욱더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복합환승센터의 GTX 신호선과 연계하여서 KTX, SRT 환승센터까지 들어온다니 더욱더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최고로 45천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죠. 창업문화산업단지인데요. 창업지원센터로 동시에 2,500명이 이용 가능한 규모로 지어지는데 위로는 창업 창작 레저던스 공간이 770실 그리고 오피스가 300실로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봇과학관이 국내 최초로 창동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창동역 복합문화센터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어요. 상계동에 여기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는데요. 이곳을 지식산업거점 공공지원센터 복합상업용지개발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 1,000여 개의 업체와 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니 강북 최대의 업무시설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창동 상계에 중랑천이 있는데요. 이 중랑천도 생태를 복원한 수변공원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특히 이 중랑천의 동부간선도를 우선적으로 창동 상계 지역은 지하화를 하고 그 위쪽으로 수변공원을 만들고 또 상계와 또 창동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환경까지 좋아진다는 것이겠죠. 네,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교통 호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계뉴타운 교통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북선 경견철이 상계역을 지나갈 것인데요. 상계역에서 4호선, 7호선, 또 1호선, 6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간선으로 무려 총 8개 환승역이 들어갑니다. 동북권의 중요한 지하철 노선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이용객은 21만 3천 명을 예상하고 2019년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접선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4호선 당고개역이 종착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당고개역이 별내를 지나 이렇게 진접지구까지 14.8km의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총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인데요. 2022년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고 하루 이용객은 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별내지구의 8호선이 또 연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8호선이 별내면에서 4호선과 함께 환승역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만큼 또 지하철 4호선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하철이 진접선까지 들어서면은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하는 상계 뉴타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규 노선들도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교통 호재 소식도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장점과 입지 분석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상계 뉴타운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 상계 뉴타운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장이 뉴타운, 이문희경 재개발, 청량리 재개발이 지금 강북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투자를 하려면은 기본 3억에서 4억, 5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노원구에 2000년대 이후로 신축 아파트,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신축 프리미엄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상계 뉴타운이 지금 현재도 1억 원대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상계 뉴타운에 주목해야 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지역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1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666-0110번입니다. 오늘 부투미 파트너 함께해 주신 김경태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에는 2회 정도의 세미나가 남아있네요. 18일과 25일입니다. 18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강남을 이을 부촌 성수전략정비구역에 투자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25일에는 노원구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이죠. 상계 뉴타운을 주목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투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